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29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월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캄보디아 현대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 독립과 내전의 확대 원인을 살펴보고요. 이 khmer rouge의 킬링 필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뒤에 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과 내전의 확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전이 종결되는 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킬링 필드를 보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을 걸로 보이고요. 대부분 못 보셨을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영화는 그 저번 시간에 했던 저저번 시간이군요. 피아니스트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1970년대, 60년대 뭐 이런 시기에 어떻게 이러한 집단적인 학살이 가능했는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영화를 볼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스티커 몇 개 구하기도 어렵더군요.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여기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요. 자, 캄보디아 독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사실 이 프랑스가 이 인도차이나, 요새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말이 좀 낯설으실 거예요. 요새는 아세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까지는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랑스의 태국을 제외하면 전부 프랑스의 식민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랑스가 이제 영국과 식민지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차이나를 뺏겼죠. 그래서 이 프랑스는 이 아세안 지역을 사실상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이죠. 1945년 3월 12일 시아누크 국왕은 1945년 이날 이 캄보디아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일본이 연합국에 1945년 8월 15일 항복하면서 1946년 다시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 시아누크 국왕은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1947년에는 헌법을 공포하고요. 1949년에는 프랑스 연합 내에서 독립할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1945년에 1차 독립선언이 있었고, 이제 1949년에 이제 제2차로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53년에는 경찰권, 군사권을 회복해서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국왕은 비동맹 중립 외교 정책을 표명하게 되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내전은 확대되게 됩니다. 1965년 5월 시아누크는 북베트남에 폭격을 가하는 미국의 단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어수선한 동남아시아였지만 시아누크 국왕 시대에는 비교적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풍부했고 자급자족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쌀과 혹은 보리, 밀로 이모작을 했다면 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남부는 사실상 1년에 쌀 농사만 3번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날씨가 좋고 이 생산량도 풍부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베트남 전쟁 와중에서도 이 캄보디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70년 3월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립 외교 정책을 펴던 시아누크 국왕을 축출하고 논롤이 집권하게 되죠. 캄보디아 동부에는 폭격이 더욱 격화돼서 농업이 황폐화되고 이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수도 프놈펜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죠. 다시 말하면 중립정책을 나름대로 핌으로써 사실상 베트남 전쟁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자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이 캄보디아였지만 이 주변의 여건이 사실상 그러한 전략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이제 베트남 전쟁에 이제 개입하게 되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캄보디아 동부의 이 폭격이 사실상 이 캄보디아 동부는 베트남과 남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치민 루트라고 해서 지하 갱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이 캄보디아 동부와 베트남은 사실상 같은 작전 반경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지역을 끊어내지 않으면 사실상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 동부에 대한 폭격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업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10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수도 프놈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2번에 걸쳐서 반복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명드릴 때는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군이 이 베트남에서 설수함에 따라 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내전이 확대되게 됩니다. 이 크메르 루즈가 이 캄보디아에서 그 와중에 정권을 획득하게 되죠. 1960년에 창설된 크메르 루즈는 이 론롤 독재 정권과 미국의 맹폭으로 인한 혼란을 파고들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 있던 시아누크 국왕도 크메르 루즈를 지지해서 포기를 꾀하고 있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 여건과 국내 정세가 결국 크메르루즈의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요인입니다. 이들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민족주의자들, 농민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이 크메르루즈와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계속 변화되어 나중에는 중국이 크메르루즈를 지원하고 소련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또 변화되긴 하는데, 초기에는 여하튼 공산 계열인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요 근래는 소련이라고 하지 않고 러시아라고 하죠. 러시아입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권이 이 크메르루즈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초창기이기에요. 여하튼 사회주의의 실현과 지나치게 론롤 독재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은 데 이해가 일치해서 자칭 이 크메르루즈는 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기자들을 향해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그래요. 1975년 4월 17일 세력이 약해진 론롤은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죠. 이후 크메르루즈가 수도 프놈펜에 입성하게 됩니다. 잠시 시아누크 국왕이 상징적인 국가 수반이 되죠. 이 크메르루즈가 프놈펜을 장악할 당시 이 프랑스 대사관은 오타가 났네요. 외국인과 캄보디아인들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외국인과 캄보디아인을 합쳐서 약 3천여 명이 사실상 이 크메르루즈의 프놈펜 점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랑스 대사관으로 도피해 있었던 상황이죠. 이 크메르루즈는 캄보디아인의 경우 외국인 남성과 혼인한 여성 및 그 자녀들만 남기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내보내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 프랑스 대사관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식량과 전기 그리고 수도를 차단하겠다고 협박했고요. 외국인의 안전도 만약에 이 캄보디아인들 모두 내보내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인들을 찾아내 크메르루즈가 요구한 대로 대문 밖으로 쫓아내게 되죠. 그래요. 일일이 여권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 대사관에서 색출 작업을, 캄보디아인이 누구인지 색출 작업을 해서 이 크메르루즈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후 대사관에 남은 사람들은 약 한 달 뒤인 1975년 5월에 프랑스와 크메르루즈 간의 이 협상이 간신히 타결되면서 트럭에 실려 태국으로 탈출할 수 있었죠. 이 크메르루즈의 대학살로 수십만의 난민이 발생하고요. 친베트남 성향이 강하던 캄보디아에서 이 대규모 학살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1979년 1월 6일 베트남은
캄보디아로 침공해서 푸놈펜을 점령하게 되죠. 폴포트, 이엥사리 등의 크메르 루즈는 태국 국경 근처까지 쫓겨나고 유폐 상태의 시아누크는 다시 북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1979년 1월 10일 베트남은 행살림을 수장으로 하는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요. 크메르 루즈의 켈렌필드는 베트남의 침공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그 후 캄보디아 해방 등을 명분으로 1979년 2월 17일 중국은 중월전쟁을 발발하게 되고요. 미국은 크메르 루즈를 이 와중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크메르 루즈는 타이 국경 근처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있었죠. 자, 이 캄보디아 이외의 모든 국가들, 그거는 공산권이 됐던 자유주의권이 됐던 모두 국익을 위해서 이 활동을 개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해 공백이 깨지면 심해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 모든 주권 국가들, 뭐 그건 공산권이든 죄송합니다. 공산권이든 뭐 자유주의권이든 상관없이 이 국익을 내세우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모두 다 수저를 하나씩 놓는다는 기분으로 이 주권을 가진 나라들은 모두 이 숟가락 하나씩 얹어 놓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982년 크메르 루즈는 캄보디아 중앙정부에 반대하는 두 개의 비공산 계열 크메르 단체들과 같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명목상 시아누크를 지도자로 올립니다. 베트남은 크메르 루즈를 격파하고도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잔존 크메르 루즈 게릴라 세력과 이 게릴라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베트남은 외교적 정당성을 위해 이 주권 국가인 캄보디아를 침공했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죠. 그러한 부담감을 덜어내기 위해 외교적 정당성을 위해 이 크메르 루즈의 학살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내전은 장기화되었고 내전 기간 동안의 사망자 역시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989년 9월) 베트남은 캄보디아의 자치능력 향상을 이유로, 그리고 아울러서 1989년에 동구권이 붕괴되게 되죠. 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이 사실상 이 공산권이 붕괴되게 됩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게 되죠. 그 여파로 이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 캄푸치아 인민공화국도 마찬가지로 해체 수순을 밟았고요. 내전은 더욱 수렁에 빠지게 됐죠. 1990년 6월 4일부터 5일까지 도쿄에서 크메르 루즈와 시아누크 전 국왕의 이 협상이 있었고요. 손산 전 총리의 여러 정파들이 모여서 평화를 논의하는 도쿄회의가 개최됐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캄보디아 평화를 위한 파리 협정이 체결되었죠.
이 최종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연합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 우리가 보통 신탁통치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해방공간, 대한민국 해방공간에서 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제연합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가 설치되고 이 무장해제와 내전 종결, 그리고 난민의 귀환, 재원의회 선거의 실시 등 여러가지 논의, 최종 합의문이 채택되면서 사실상 이 깊은 수렁에 빠졌던 캄보디아 사태가 해결의 길목에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죠. 20년에 이르는 캄보디아 내전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 평화를 위한 파리 협정으로 캄보디아 최고 국민 평의회가 결성되고요. 1992년 2월부터 이 UN 캄보디아 잠정통치기구가 평화 유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3년 5월에는요, 이 국민의회 총선거가 실시돼서 이펑군주제를 채택하고 시아누크 국왕이 포기되게 됩니다. 21세기에 들어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이 학살과 반인권 범죄 처벌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념에 입각해서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건 발생 이후 거의 30년 만에 비로소 책임자에 대한 처단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이 이미 죽은 뒤였고 혹은 종족을 갖춘 상태에서 사실상 어디까지나 이념, 즉 학살과 반인권 범죄 처벌에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이념을 드러내기 위한 사실상의 형식적인 전범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19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 이 킬링필드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크메르루즈는 이 외국인 기자들을 다 쫓아내고 학살을 철저히 은폐해버렸죠. 미국은 이 크메르루즈 정권의 초기에는 대규모 학살을 주장하며 이 개입할 의사도 비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엔 흐지부지 되죠. 80년대 초에는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 크메르루즈를 지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미국이요. 이 크메르루즈의 학살은 완전히 그 이후 묻혀지게 됩니다. 그래요. 초기에는 미국이 이 크메르루즈 정권의 이 학살극에 대해서 이 규탄하는 여러 메시지들을 보내는데 이 80년대 초에는 베트남 철수 이후 이 베트남을 견제하기 위해서 크메르루즈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크메르루즈의 학살극을 대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심스럽겠죠. 자, 유일하게 대규모의 캄보디아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썼던 태국이 그나마 이 킬링필드의 실상을 주장했지만 그 영향은 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9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이 크메르루즈를 몰아내면서 그 킬링필드의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 국제사회에서 이 주권국가를 침공했다는 반대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자 이 국제 여론을 달리기 위해 크메르 루즈가 저지른 대학살을 외부에 공개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베트남은 S-21 수용소 뚜울 슬랭에 이 박물관을 만들고 이곳을 서방 기자들, 서방 관광객들에게도 공개하게 됩니다. 푸놈펜 이외에 다른 킬링필드 지역도 아울러서 박물관을 세우고 이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하게 되죠. 서방 기자들은 원한다면 이 캄보디아 전역의 킬링필드를 돌아보고 취재할 수 있도록 이 베트남은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취재들을 바탕으로 크메르 루즈들의 천리곤노할 만행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것이죠. 이후 캄보디아 언론인 딕프런의 탈출기를 다룬 이 뉴욕 타임즈 기사를 토대로 영국 기자죠. 이거는 이 영화 자체가 영국에서 또 나왔었고요. 뭐 어디서 나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예. 1984년에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서방의 크메르 루즈에 의한 이 대학살이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보러 갔던 영화 중에 단체 관람을 했던 이때가 고등학교 때였군요.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다음이나 네이버 영화에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었어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베트남은 S-21 그래요. 예. 오늘 핵심은요, 이 캄보디아 독립과 내전의 확대 원인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주차 강의이기 때문에 따로 주차까지는 내지 않겠습니다. 이 캄보디아 독립과 내전의 확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사실은 수업 시간에 이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너무 처참한 얘기들밖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만행들이 전해지죠.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실상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여하튼 이념이 뭐 원인이 돼서 그러한 실상들이 그러한 잔혹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념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이고 근대적인 자연과학 도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상 근대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본다면 과연 득이었는지 되물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 베트남의
킬링 필드 공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내전의 종결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화를, 그러니까 제가 보았고 또 흥미롭게 보았던 작품들이 한번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라져 버렸더군요. 뭐 여러 영화들이 있었는데 요 근래 나오는 영화들은 거의 흥미 위주의 영화들이다 보니까 이 사실성이 많이 떨어져요. 뭐 스파르탄 300인가 뭐 그런 영화들, 뭐 몇 가지 영화들을 한번 좀 수업 시간에 해볼까 하고 찾아봤었는데 역사적 사실이 많이 떨어지는 영화들 위주여서 여기에서 수업에 인용할 건덕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화에 대한 거는 여기서 종교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진이나 그림 속에서 의미가 있는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수업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이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본 그 세계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